네,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중에서 첫 번째, 경매 초보자들이 어이없는 실수를 남발한다. 근데 이건데 경매 초보자도 이제 열심히 하면 이제 고수가 되겠죠. 근데 처음 이제 하실 적에 실수라는 경우인데 이런 거를 실수를 안 하고 하려면 이 경매 공부를 해야 된다. 강의를 듣고 특히 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들으시고 하는데 요건 이제 요런 사례가 있었다고 이거는 예, 기사에 났던 건데 요 기사의 허점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경매에서 잘 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이 기사가 잘못된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리면 감정가의 1 내지 1.5%에 달하는 알선 허용 부동산 컨설팅사.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들이 경매 컨설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정가의 1% 혹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선택해서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이제 그 수수료 부담을 덜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경매 초보자들이 직접 하려다가 실수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건 아주 법정에서는 굉장히 막 웅성웅성 했었던 그런 사례인데 여기 있는 대로 보시면 인천지방법원 경매 3개에서 이변이 벌어졌다. 부평구에 있는 16평짜리 연립주택이 무려 14억 9,600에 이거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된 것이죠. 기자가 이제 쓴 걸 제가 옮겼는데 기자가 썼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낙찰 뭐 이렇게 됐다고 하시면 이날 된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행관이 이제 개찰을 이제 한다고 하죠. 개찰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건, 이 해당 사건은 최저 가격이 2,450만 원짜리인데 14억 9천만 원의 매수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행관이 혹시 번호를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또 확인을 하니까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사건 번호 순으로 개찰을 하는데 개찰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마 1등 했다고 최고가 매수인이 됐다고 좋다고 내려왔겠죠. 근데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보니까 번호를 잘못 적었다. 번호를 뭘 잘못 적었어요? 사건 번호를 잘못 적었다. 경매 사건 번호. 경매 사건 번호의 체계는 뭐 2014년이더라면 2014 타경 정보지나 이런 데서 우리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우리끼리 쓸 때는 생략해서 이제 내시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뭐 만약에 타경 1000번이다. 그럼 이 사건, 이게 사건 번호인데 이거를 적어야 그 사건이 특정이 되죠. 근데 이거를 이분이 아마 2014 타경 뭐 10,000번을 매수 신청하고자 했는데 아마 이렇게 잘못 썼다 이거죠. 아니면 뭐 일자를 이자로 썼던가 이렇게 실수를 한 거죠. 잘못 썼던가 아니면 옆에 사건을 썼던가 뭐 이렇게 이제 잘못 쓴 경우다 이거죠. 그래서 내려오고 나서 이제 같이 간 일행이 왜 너 그거 엉뚱한 사건에다 썼냐? 그거 뭐 2,450만 원짜리인데 14억 9,600씩이나 쓰고 받았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이거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언 결정. 이제 집행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은 아니고 선언을 이제 한 거예요. 선언했는데 최고가 매수인으로 이제 집행관 수준에서 처분을 한 건데 바로 뛰어나가서 아까 잘못 대답했다고 번호를 잘못 썼다 하니까 이거 무효로 좀 하고 돈을 보증금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집행관은 이미 결정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바꾼다. 불허가 신청을 하든지 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못 찾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2,450만 원짜리 연립주택이라면 뭐 조금 올렸어 가지고 가령 2,5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보증금은 이게 최저 가격이 2,450만 원이면 보증금을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 현행 제도로는 이거를 245만 원을 넣으면 됩니다. (245만 원을) 넣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아마도 이제 최저 가격이 한 뭐 14억 9,600보다는 좀 낮은, 예를 들어서 14억짜리를 받으려고 가서 보증금으로 이거는 최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4억이었다 가정하면 보증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넣겠죠. 이렇게 1억 4천만 원을 넣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억 14억이고 1억 4천만 원을 넣었을 것이다. 근데 그래놓고 번호를 잘못 써서 어느 물건, 이 물건 개차라는 그 그룹으로 들어간 거죠. 그 그룹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1등하고도 남죠. 남았죠. 그래서 물건이 뒤바뀐 채 응찰을 했고 집행관이 확인해서도 맞다 이렇게 잘못도 말했죠. 그래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제가 이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 신문에 유력 일간지에 났던 얘기인데 요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사를 조금 잘못 쓴 거죠. 그런데 설명을 해드리죠. 문제는 매수 신청 보증금으로 1억 4,960만 원을 예치했다. 이렇게인데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썼고, 계약을 포기할 경우, 계약을 포기라는 게 뭐야? 잔금을 내지 않으면 매수 신청 포기를 할 경우에는 보증금이 몰수당한다. 뭐 이런 얘기죠. 보증금이 몰수, 법률용어로. 그래서 보증금을 날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근데 1억 4,960만 원을 1억 4,960만 원이 아니고 대략 1억 4천 최저가격 정도 넣었을 거다 봉투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항고를 하게 되면 이제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판사는 차액이 너무 커. 2,450만 원 최저가격 된 거를 14억 9천만 원 쓰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진짜 실수인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불허를 하면은 이것이 관행이 돼서 경매 절차 지연하는데 악용이 될까봐 이거를 불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불허가 해주면 보증금 당연히 찾겠고, 불허가를 안 하면은 보증금을 못 찾겠죠. 그래서 이런서 결정을 해서 이게 좀 큰일 났다 뭐 이런 데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큰일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들이 최저 가격이 2,450만 원짜리 사건 번호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매수 신청하고자 한 거에는 매수 신청이 못 된 거고, 거기에는 이제 참가도 못 한 거고, 엉뚱한 여기에 참가를 했는데 보증금은 이거 하는 줄 알고 보증금을 이렇게 많이 넣었다 이겁니다. 그럼 매수 신청 보증금은 원래 얼마만 내면 돼요? 2,4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넣었다 하면은 이 차액은 돌려줍니다. 반환해 줍니다. 그날 반환해 줍니다. 그날. 그렇기 때문에 1억 4,960만 원을 봉투에는 넣었지만 돌려받아요. 245만 원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큰 사건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거 최저가격 2,450만 원짜리가 이렇게 팔렸다는 거, 이건 굉장히 뭐 큰 뉴스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건 그럴 건 아니고 번호를 잘못 써서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법정에 가면은 이게 숫자로 쓰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막 긴장되고 당황하고 특히 긴장이 되죠.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난 이거 꼭 사고 싶은데 이거 놓치면 안 돼. 이럴 때 막 더 긴장이 되죠. 그럴 때는 일행도 좀 같이 가고 또 마음도 침착하게 먹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 썼던 것처럼 이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요 정도 몰수당하면 포기하면 이 정도 몰수당하죠. 1억 4,960이 몰수가 아니고, 이거는 요새 경매법정에서 보증금이 이렇게 내야 되는데 내야 될 보증금보다 돈이 더 들어와 있으면 이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억 4,960만 원이 예치된 건 아닙니다. 245만 원이 예치됐지. 나머지는 돌려줬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잔실수들을 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건 번호를 제대로 썼다면 이 상관을 본인이 예상한 대로 샀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동안 고생, 권리 분석하고 현장 분석하고 뭐 이러느라고 고생했던 게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또 최소한 요만큼은 몰수를 당하겠죠. 왜냐하면 이 포기를 안 하면 14억 9,600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뭐 시가로 한 3, 4천 가는 연립주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포기를 해야 되겠죠. 법원이 허가를 해버린다 해도 그래요. 포기를 하게 되면 245만 원이 몰수 당하게 됩니다. 법원이 불허가를 해주면 245만 원도 찾겠죠. 근데 법은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불허가 결정은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불허가를 모르는 일이지만 판사 판단에 따르겠지만 불허가 결정을 해주면 좀 뭐한 표현으로 이런 장난들을 자꾸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참고로 하나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를 또 보도록 하죠. 오늘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사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사례, 재미난 사례를 보시는 것이 좀 흥미로울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요거 이제 여러분에게 입문 과정이니까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이제 경매 공부 안 하고 경매에 참가했다가 실수를 한 그런 사례. 저는 이제 제 강좌를 좀 들으시라고 이런 예를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연습 공부를 안 하고 했다가 안 하고 연습하러 갔다가 실수가 돼가지고 아주 혼난 그런 경우입니다. 자, 보시죠. 어떤 분이 경매를 연습 삼아서 했다가 검찰에까지 출두해 이런 상황에 놓였다. 이게 뭐냐면 집행관들이 법정 모독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아마 고소를 한 것 같아. 고발 내지 고소를 한 것 같아. 자, 서부지방법원에서 한 매수 신청자가 경매를 연습 삼아서, 그러니까 이제 입찰표도 써보고 보증금 봉투에 돈도 넣어보고 또 대봉투, 입찰자용 대봉투, 그것도 뭐 한 번만 연습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교육을 안 받으면 그것도 더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잘해놓고서 입찰표를 잘못 써가지고 혹은 입찰표에 입찰가액란을 정정하던가 이래가지고 무효가 돼서 그동안 모든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경우와 달리 연습으로 한 것이 1등이 되는 바람에 이런 아주 혼쭐이 난 그런 경우인데, 보시죠. 자, 입찰 예정가가 1억이다. 입찰 예정가라는 표현은 전문적인 표현이 아니죠. 이거 뭐라고요? 최저 가격. 최저 가격이 그 회차의 최저 가격이 1억 뭐 몇천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보증금이 1,000 몇백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1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매수인증 보증금 봉투에 1,000 몇백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연습으로 해보니까 그냥 돈을 한 50만 원만 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1등 다른 정확한 말로 뭐예요? 최고가 매수인이 된 거야.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입찰 보증금 봉투,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를 열어서 보증금이 1할 이상이 들어있느냐, 10%인 경우에는 10%, 재매각 사건의 경우에는 20% 혹은 30%가 보증금이, 매수 신청 보증금이 들어있어야 되고, 남는 건 상관없지만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등을 했지만 보증금이 50만 원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몰수당할 일도 아니고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무효가 돼버리는데, 근데 이제 담당 집행관 입장에서
최소 1000몇 방만 1억 이상이니까 뭐 가령 1억 2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억 2천은 보증금이 1200만 원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뭐 1200만 원 넣다가 뭐 1190만 원을 넣던가 1199만 원을 이렇게 잘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보면은 실수인데 이거 1000몇백만 원인데 50만 원 이거 장난한 거다 이거. 너 법정을 못 어떡하냐. 그리고 지금 경매 사건 진행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조사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아마 이제 집행관이 이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다. 경매 법정에서 구경했던 분, 참가했다가 이제 거기서 보신 분들은 좀 재미는 좀 있었겠죠. 근데 당사자는 아마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1등 안 할 줄 알았더니 1등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 이제 경매 성공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근데 요 사례는 또 뭐냐? 요 사례는 이것도 경매 공부하라고 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 사례가 이제 실감나게 실제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례는 뭐냐? 아마도 권리 분석이라는 걸 공부 안 하고 그냥 경매에 참가하면 좀 돈 번대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법원으로 오는 분들이 계셔요. 아마 그런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이제 이름 나온 것들은 전부 가명들입니다. 그래서 이름 나온 것들은 가명이고 실제 이제 경매 사이트, 경매 정보지에 떴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이 이렇게 딱 보시면 근데 이게 경매 정보지 틀이 많이 발전을 해서 아주 가장 적은 그 안에 가장 적은 안에 그 많은 내용을 넣는 이게 틀이 잡힌 이런 형태인데 한번 보시죠. 저희 사건 번호가 이제 어느 법원이 있고 사건 번호가 이렇게 있고 매각 기일이 여기 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경매 매수 신청 시간을 적어 놓습니다. 매수 신청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제 해당 경매 개가 몇 개고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소재지 어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은 뭐냐? 종별 아파트는 대지권이 몇 평방? 대지권 꽤 많네요. 72.5평. 전용 면적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가명입니다.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가 누구 소유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지권까지 같이 나와서 토지건물 일괄 매각 이렇게 나왔죠. 감정가가 1억 7,200인데 많이 유찰이 돼가지고 특별한 경우인데 많이 유찰된 이유는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유찰이 돼가지고 9%. 와, 놀랬죠? 감정가격 1억 7,200 뭐 시세라고 보고 또 일치하지는 않지만 보고 봤는데 이번 회차의 최저가격이 1,477만 5,200원. 그럼 한 1,500 얼마 써서 받으면 10분의 1 가격으로 받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인수대상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대상 권리는 뭐예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런 돈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권리분석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인수대상 권리가 있는지를 모르고서 샀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금액으로 사면 인수대상 금액이 있어서 실수를 하게 돼가지고 인수대상 금액을 물어주게 되면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최저 가격이 1억 1,008만 원이죠. 1억 1,008만 원. 즉 1억 7,200짜리가 1억 1,800만 원까지 내려오니까 야 1억 7,200짜리를 1억 1,000에 사면 이거 대박이다. 그러고서 공부를 안 한 가명입니다. 모 씨가
그래서 이제 샀는데 웬일이 단독 응찰이네. 나 혼자 1등이야. 근데 올렸었어요. 조금 1억 3,200을 썼어요. 1억 3,200. 야, 1등이다. 좋다. 그러고 갔는데 이분이 권리 분석을 할 줄 몰라서 그래. 권리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인수로 이게 이 정보지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인수가 1억 6천이 있는 거야. 그러면 1억 3,200은 법원에 내야 되고 여기 이 전세권자에게 1억 6천을 주게 되면 얼마입니까? 2억 9,200이 되죠. 1억 7천짜리 아파트를 2억 9천을 주고 사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증금 1,100만 8천 원 보증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미납이 포기했죠.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공부를 않고 경매에 참가해서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요분이 이렇게 실수를 해서 잔금을 안내무로 해가지고 미납 잔금을 안내무로 그럼 뭐가 된다 그랬죠? 보증금이 몰수된다 이겁니다. 보증금이 이거에 일환을 냈겠죠. 그런 결과가 나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되니까 유찰이 또 됐어요. 계속 유찰이 뭐 5회차, 6회차, 7회차 이렇게 유찰이 돼서 3,600만 원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여기 가명이지만 어떤 이름도 안 나왔다 A씨가 야 1억 7,200짜리가 3,600만 원? 우와 이거 대박이다. 그러고서 야 내가 이거 꼭 사야지. 그러고서 이거 꼭 사야지. 그러고서 3,600까지 떨어진 걸 1억 830만 원까지 썼어요. 그래서 더 좋다 그러고 했겠죠. 근데 이번은 어떻게 됩니까? 1억 830에다가 1억 6천을 인수해서 2억 6,830 1억 7천이면 살 걸 2억 6,830에 사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서 알았죠? 공부 안 하고 샀으니까. 그러면 돈 내게 되면 되게 손해를 보니까 또 포기를 하게 돼. 포기를 했죠, 미납. 이 정도로 두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쓰든지 이 사람도 깨달았어야 되는데 A씨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거 왜 그랬나 봤어야 되는데 그게 이런 게 없었어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유찰이 됐죠. 또 유찰이 되니까 1,4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결과는 요 때에 한 1,700 정도 어떤 분이 받아갔어요. 그러면 1,700으로 사신 분은 1,700 플러스 여기 1억 6천 6천을 물어주면 1억 7,700 그러니까 감정가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게 시점이 좀 오래 지났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가 해서 감정가로만 봐서는 그냥 제 돈 주고 샀다 뭐 이렇게 볼 정도로 돼서 이제 근데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두 분 여기 가명이지만 이분하고 여기 A 선생 이분하고는 공부를 안 하고 또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이런 일을 했다. 이 경매가 돈을 물론 버는 거고 투자 수익을 올리는 건데 그렇게 하고자 하면 뭐를 여기서 이것이 교훈이듯이 공부를 하고 권리 분석을 할 줄 알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경매에 참가했다는 이런 일을 겪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몰수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씩이나 이렇게 이런 일을 겪게 된 이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권리 분석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흥미거리로 재미난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놀래드리겠는데 뭐냐면 여기 보시니까 감정 가격이 7,637만 8,200원 대략 7,600만 원이라고 하죠. 감정 가격 7,600만 원짜리 물건을 7,600만 원짜리 물건을 얼마에 샀어요? 7,600만 원짜리 물건을 가명입니다. 최모 씨가
얼마 이거 보십시오. 17억 7,132만 2천 원. 17억 7,100이라고 하죠. 17억 7,100. 18억 정도에 드는 돈. 그러니까 퍼센트, 이거를 이제 매각가율이라고 그러는데, 매각가율. 매각가율. 이걸 뭐 낙찰가율, 뭐 경락가율 이러는데, 그것도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매각 시대이기 때문에 매각가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명한 분들도 낙찰가율 이러는데, 매각가율은 더 정확한 말이고, 이 매각가율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 가격분의 매각 가격이죠. 곱하기 100 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것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2300%란 얘기죠. 여기 이제 퍼센트로 나오니까. 그게 2300만. 그러니까 23배를 주고 샀다. 23배 이거보담도 7,600짜리를 17억 7천을 주고 샀다. 이야, 웬일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만들어서 하자 보면, 이야, 이거 웬일이냐? 아마 다들 놀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게 아마 이 임야에, 이게 임야죠, 임야. 그래서 임야. 아마 여기에 보물이 묻혀 있나 보다. 예? 이거 뭐 옛날 채보람 시리즈라는 그 책도 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맹구가 금덩어리 크다란 거 주워가지고 파묻어 놨죠, 땅에다가. 예. 그래 놓고서 그 파묻어 놨는데 땅 그 자리 못 찾을까봐, 어떡하나. 표시는 이제 해야 되겠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말뚝을 딱 바꾸서 딱 펴다. 여기다 금덩어리를 파묻지 않았음. 가로 열고 맹구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럼 이제 맹구 생각 다음에 이거 찾으면 되니까 팻말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채보람이가 딱 지나가다, 이 채보람 시리즈 얘기입니다. 어떤 유명하신 분 얘기가 아니고 그 채보람 시리즈라는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야, 맹구가 여기다가 금덩어리 안 파묻었네. 그런가? 진짜로 안 파묻었나? 그러고서 파보니까 금덩어리가 무지무지하게 큰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채보람 시리즈 얘기입니다. 어떤 개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시리즈 그 주인공이 이렇게 웃어가면서 금덩어리를 탁 갖고 가면서, 아니야, 이거 내가 가져갔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다 다시 맹구 말뚝 옆에다가 여기는 금덩어리를 채보람이 가져가지 않았음. 그리고 딱 써놓고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땅에도 그런 금덩어리가 묻혀있나, 석유라도 묻혀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잔금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경매에 이제, 이걸 뭐라고요? 재매각이 실시돼, 재매각. 요 미납이 돼서 다시 하는 거를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 하는 건 뭐냐, 요거는 첫 매각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새 매각이라는 게 있는데, 첫 매각, 새 매각, 재매각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새 매각은 상황이 발생이 안 됐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경매가 진행이 될 때는 첫 번째, 그거 나오면 첫 매각이라고 우리가 민사집행용으로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매각이 안 됐다. 그럼 다시 열죠. 그럼 이게 무슨 매각이냐? 재매각이 아니고 새매각이다. 새매각. 그럼 재매각은 뭐냐? 재매각은 이것처럼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이 되었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매각을 실시한다.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재매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매각이야. 그래서 재매각 날 또 팔렸어. 이제 이분도 가명인데, 또 팔렸는데, 11명이 매수 신청을 했는데, 1등이 말이에요. 1등이. 이런 거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엔 물경 뭐 이런 물경이 뭐예요? 말물자에다가 놀랄 경자 놀라지 마시라 물경인데 예, 놀라지 마십시오. 4600 아니 46억 3,800만 원 46억 6,073%, 6,000%. 그러니까 60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600짜리가 46억에 팔린 거야. 이건 뭐 법적으로 사실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의도가 증명이 된다면, 이거 아까 어떤 분처럼 법정 모독이나 매수신 경매 절차 방해죄로 고소를 당해야 될 상인데, 이분 입장에서 나 이거 사겠다는데 뭐 이렇게 샀어요. 그래고서 잔금을 안 냈어요. 금덩어리 이날 석유가 매장돼 있나 했더니 아닌 것 같아. 안 냈어. 이야, 이상하다. 근데 또 매각에 나왔어요. 잔금을 안 냈으니까 나왔겠죠. 그랬더니 또 여기 들러리 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좀 떨어졌네요. 7명이 해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자, 30억 8천만 원. 30억 8천만 원. 아까 46억보다는 좀 내려갔지만 또 30억 8천. 야, 이게 웬일이냐? 웬일이냐?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가보려고 현장. 도대체 이게 어떤 땅이길래 왜 수십억 대 이 7,600밖에 안 나가는 땅도 뭐 평수는 꽤 되네요. 평방미터를 쓰라고 법에 돼 있죠. 평수는 청송 산속인 것 같은데 평방미터 25만 4,594 평방미터. 평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 뭐 그래도 보죠. 7만 7천 평. 넓은 땅이긴 하네요. 25만 4,594 평방미터.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그래 감정가 7,600밖에 안 되는 거를 38억 800에 또 썼어요. 그러니까 웬일인가 또 잔금을 안 냈어. 이야, 정말 웬일이냐 하고서 봤더니 그때까지도 저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머리를 딴 쪽으로 쓰는 분들은 이런 기발한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옳은 일은 아닌데, 근데 결국은 취하게 됐다. 취하가 됐다. 하하. 취하가 되면, 그러니까 잔금을 안 내면 몰수당하는데 그 사건이 취하가 되면 그 돈이 이제 몰수되면 몰수된 돈은 배당금에 포함이 되는데 이 배당할 곳이 없어졌죠. 취하가 돼서. 그렇게 되면 이 몰수된 보증금이 반환이 됩니다. 그럼 여기 몰수됐던 이분들은 보증금을 다 찾아요. 취하가 된 걸 딱 보고 참 머리 기발하게 쓰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봐서 이제 나타난 건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입찰 방해죄를 저지른 거야. 이거를 이 돈으로 살 의도가 없다는 것이 잔금을 안 내는 것으로 봐서 드러났죠. 만약에 검찰이 조사를 한다 그러면 돈이 이렇게 살라고 내 돈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뭐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하겠죠. 항변을 할 텐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살 의도도 없으면서 이렇게 높은 금액을 쓴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이제 만들어서 보자면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해보건데 이거는 아마도 이 물건의 소유자가 이 물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일이 이제 이게 어쩌다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많이 발생되면
아마 이런 데에서 제재하는 또 어떤 법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하여간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아주 기발하게 경매 기일을 지연시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왜 이러냐 보면은 이 사건의 채무자 혹은 소유자가 동그라미신데 이분이 이 물건을 지키고 싶은데 채권자한테 사정을 해도 경매 절차를 연기를 해주든가 취하를 해주든가 하질 않으니까 돈은 좀 있으면 들어올 텐데 좀 뭐 재미난 표현으로 좀만 있으면 마포에 새우젓배가 들어올 텐데 말이야. 좀만 기다려달라도 이렇게 굳이 경매를 진행한다 이거. 그러니까 새우젓배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어요. 이런 방법. 그러고서 돈을 새우젓배가 들어오니까 돈을 갚아서 취하를 시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보증금 냈던 돈 다 찾고 절차는 지연돼서 부동산도 지켜냈다. 먼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담당 사법보좌관이겠죠. 담당 사법보좌관이 매수 신청 보증금이 보통 재매각 때는 이제 20%로 하든가 법원에 따라서 혹은 30%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50%로 올린 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별로 매수 신청 재매각 사건 때 보증금을 올리는 퍼센테이지를 요거를 봐서는 이게 법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는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해당 사건별로 담당 사법보좌관 혹은 판사들이 정한다는 걸 알 수 있죠. 50%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이 재매각 때 보통 20% 혹은 30%인데 50%? 그래서 이런 일이 있냐 했더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요새처럼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럴 때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때 여기 이제 결과를 이제 보시면 감정가격 2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자, 첫 번째 이제 첫 매각기일에 2억 6천. 근데 매수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두 번째 요것이 무슨 매각? 요건 첫 매각이고 두 번째 가면 새 매각. 새 매각기일에 1억 8,200으로 저감이 됐죠. 그러면 이제 30% 저감이니까 이 부천 지원은. 그래서 1억 8,200 최저가였는데 매수 신청자가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또 3회차가 진행이 되는데 요것도 새 매각이다. 요것도 새 매각이다. 새 매각 기일에 1억 2,742전 여기서 또 30% 저감, 여기서 30% 저감, 여기서 30% 저감. 그래서 1억 2,740으로 최저가가 잡혔는데 이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때야. 그랬더니 1억 2,700까지 떨어진 게 2억을 넘어가 버렸어요. 2억 315만 원에 매각이 됐죠. 근데 이 사례는 왜 보였냐면 이거보다 더한 사례, 더 경쟁률이 몇이가 100일 대 1이죠. 그러니까 101명이 매수 신청에 참가한 겁니다. 101명. 하나의 사건에. 물론 더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172명이 매수 신청한 사례도 한번 있었는데 이 사례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경기가 살 때는 이렇게 보통 몇 명 이렇게 되는데 이건 101명이. 저 172명 하는 것까지 직접 본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분이 쓴 글인데 그분을 비판한다기보다 경매 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어요. 잘못된 압류에 대한 잘못된 경매 상식도 바로 알면 돈이 된다. 근데 이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알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잘못된 경매 상식, 이 경매를 상식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지식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 말은 경매를 하려면 정확한 지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쓰고 싶어요. 근데 하여간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바로 알아가지고, 제대로 알아가지고 실수를 벗어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김모 씨가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60평짜리 대지 60평짜리 단독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수한 것은 지난해 11월 입지 여건이 좋은 데다가 세 차례에 유찰돼 서울 법원 관할에서는 세 차례 유찰되면 반값이 되죠. 51.2%가 되죠. 감정가 대비 최저 가격이 51.2%까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매수 신청을 하고 봤더니 단독 입찰이야. 그러니까 매수 신청자가 혼자였다 이거죠. 그래도 이상하다. 내가 1등이야. 뭐 초보자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1등에서 일단 좋다고 이제 생각하고 갔더니 선순위가 압류 1억 5천, 2순위가 압류 7천만 원이 등재됐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면 경매가 되면 소멸이 되는 거라서 인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 사례를 이제 써놓은 것은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전 소유자, 여기 A라는 전 소유자가 있었다.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A였었다. 근데 이 사람일 때 여기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었다.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됐다. B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가압류가 소유권 이전이 B로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현 소유자라고 하죠. 이 사람을 소유자라고 하죠. 소유자 때 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 물론 이 근저당 설정할 사람이 등기부를 열람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해보고 이것이 있으면 근저당을 뭐 낮게 설정하든가 설정하지 말든가 했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벌어진 일이 이렇다 이거예요. 이 근저당이 돼 있고 이랬을 적에 이쪽 채권자가 여기서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소멸되는 건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멸인데 이렇게 가압류가 돼 있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었고, 이러고서 이제 이쪽 채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요것은 인수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이게 그렇게 되는 걸로 이런 건지 저런 건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분도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걸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공찰이 된 거죠. 크게 손해볼 뻔했는데 다행히 손해를 보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 자,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놓고 나서 알아보니까 전 소유자였을 때 가압류가 두 개가 지금 있죠. 가압류가 돼 있고 소유권 이전이 돼 갖고 이쪽 채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이것이 인수다 이겁니다. 이게 인수인데 지금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단독공찰이라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만 안 사람이 해준 얘기야. 하나만 안 사람이. 하나는 알고자. 하나는 알고. 그게 뭐냐? 전 소유자였을 때 가압류는 인수다. 이렇게 하나만 하면서, 야, 너 그거 잘못 샀다, 야. 여기 1억 5천과 7천. 이게 1억 5천만 원과 7천만 원이 인수. 그러니까 2억 2천이 인수야. 아니, 이 물건이 얼만데 2억 2천이 인수야? 그럼 완전 손해구나, 이거. 아깝다. 보증금 몰수 포기니까 몰수구나. 이래서 막막하게 여기 있죠? 3억 원짜리를 반값까지 떨어진 걸 좀 더 써서 1억 8천만 원에 샀는데 2억 2천이 인수라니. 그러면 4억, 3억짜리 4억을 줘가지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상황이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낙심하고 잔금을 포기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았어. 잔금 납부 상황, 납부 기한이죠. 잔금 납부 기한까지 내면 되는데 이날을 놓쳐도 재매각 3일 전까지 법적으로는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일까지도 재매각 당일까지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내면 되고 그렇게 내면 되는데 잔금 납부 기한은 놓쳐버리고 재매각이 지금 막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낙심하고 3억짜리 1억 8천에 샀다고 좋아했는데 그러기는커녕 보증금 몰수당하게 생겼어요. 1,800만 원이 몰수당하게 생겼어. 그래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만 아는 사람한테 들었을 때 낙심을 했는데 둘을 아는 사람을 또 만난 거야. 우연히 이제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경매 전문가를 만난 거야. 그래서 얘기하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매를 어디서 신청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경매를 여기서 신청했으면 이게 인수인데 경매를 여기서 신청했으면은 여기서부터 소멸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인수가 아니고 소멸이다. 그러니까 이거 인수 안 해도 지금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분석하고 샀어야지 말이야. 나 사놓고 나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면 되겠어요? 권리분석 공부를 철저히 해서 사기 전에 이런 내용을 알았어야지. 그래서 이제 전 소유자 때 명의로 등기됐을 때 가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각 후에 말소되는 경우다. 왜? 경매를 이쪽에서 넣은 게 아니라 여기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서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법원에 달려갔더니 빨리 잔금 내시지 무엇이냐고. 그래서 잔금을 치러서 역시 원래 생각했던 대로 3억짜리를 1억 8천에 사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잘못된 상식 경매 알면 바로 돈이 된다가 아니고 그런 이런 어려운 분석은 자기가 분석을 할 줄 알고 했어야지. 이게 사놓고서 뭐 누구 말 들으니까 이러고 뭐 팔러가는 당나귀도 아니고. 그러니까 팔러가는 당나귀의 그 부자 그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경매 권리분석 공부를 철저히 하고 경매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례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 여기다 하는데 상식 가지고 경매를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경매를 해야 된다. 그런 사례로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사기만 해서 수익을 냈던 건데 여기 보여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기만 해서도 낮게 사서 수익을 올리지만 그것을 또 가공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린 그런 사례. 물론 이제 적극적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그냥 싸게 사서 돈 버는 것보다 이렇게 가치를 높여서 수익을 올리는
이런 투자도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 사무실, 주택 등으로 쓰던 물건을 경매로 매수하여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 여기 고시원. 여기 참 여기서 경매 강조해서 여담을 하는데 이 고시원, 등급 높은 공부인 고시, 이 고시원이 어떻게 이상하게 제일 낮은 등급의 뭐랍니까 여관, 이런 거에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 건물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의 용어로 고시원이 됐는데, 참 원래는 이제 저게 왜 그렇게 되냐면 고시 공부하는 분들이 독서실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막 하루 종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다 트여 있는 데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아주 그냥 먹고 자고 공부만 하고 이제 이러려고 조그맣 칸을 조금씩 겨우 책상 하나 놓고 잠잘 수 있고, 잠도 의자 올려놔야 자고, 이렇게 해서 칸을 막아서 그런 방을 빌려주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서실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독서실에서 할 사람은 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할 사람은 하고, 또 이제 자기 방에서 할 사람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던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그러한 이제 곳이 이제 이렇게 방값이 싸고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데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거주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그 고시원이다 이런 용어가 된 것 같아요. 참 그 용어의 변천이 참 재미있는 게 참 이건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참 그 용어가 이런 거는 이렇게 뭐라고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되던 것이 저런 이름으로 굳어진 이런 사례죠. 그래서 이제 참 가장 낮은 등급의 주거 형태가 고시원으로 된 게 참 아이러니한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고시원으로, 요새는 이걸 고시원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가장 또 낮은 등급을 고시원으로 하는데, 대체는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원룸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하려니까 이제 용도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분석을 해야 돼. 이것도 권리 분석이죠. 그냥 무조건 이런 걸 사서 그렇게 변경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시군구청에 가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권리 분석이죠. 그래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제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읽어보면, 천안에 살던 김 씨는 지난해 말 남매가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아주 공부들 열심히 했나 봐요. 이사하여 이제 애들 뒷바라지 할 겸 서울로 이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집과 땅을 정리하고 나니까 한 7억 원 정도 되더라.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하는 친구에게 이거 서울로 이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생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건물을 사가지고, 옛날에 하숙, 요새 하숙이란 말이 진짜 거의 없어졌는데, 하숙이나 고시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그런 거 운영하면은 건물도 갖게 되고 수익도 낼 수 있고 애들 뒷바라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물건을 찾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제 감정가 7억 7천이었는데 세 번 유치하는데 반갑되죠. 3억 9,250까지 내려가 있는 거를 조금 넉넉하게 얼마 써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물건은 이제 현장 분석이죠. 현장을 가보니까 지상 1 내지 3층은 인쇄소로 쓰고 있고, 4, 5층은 사무실로 주택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층은 창고로 쓰고 있고, 이런 식이 이제 돼 있더라. 그래서 건물이 저대로 그냥 저 상태에서는 고시원으로 쓰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도 요새 쓰는 말로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되겠다. 근데 리모델링 해서 이런 거로 쓰던 것이 고시원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대학들이 거기 몰려 있는 지역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원룸으로 고시원으로 하면은 충분히
수요가 있겠다 해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군구청에다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시원 및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문서로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을 했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 아까 3억 9,200인가까지 떨어져 있다죠. 그걸 갖다가 좀 높이 썼어요. 받기 위해서 4억 5천 써가지고 리모델링도 돈 많이 들였죠. 2억 5천만 원 들여서 이제 쫙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원룸 고시원이니까 보증금은 조금 받겠죠. 그래서 보증금으로 8천이 회수됐고, 그러니까 총 투자비가 6억 2,200이 됐더라. 근데 고시원 운영에서 수익이 연간 수익이 1억 2천이 나온다. 그러면 6억 2,200 투자해서 1억 2천 수익을 올리니까 퍼센테이지로 연 19%가 나오더라. 요새 이자 놓으면은 뭐 연 5%나 나오나요? 무슨 뭐 사채하면 모르겠지만 연 19% 수익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치가 또 상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고시원 63실 두고, 여기에 또 사실은 투자 수익률이 또 높은 게 요거 직접 살고, 요것도 사실은 저걸 또 전세로 쳐서 투자액에서 또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 계산을 좀, 이것도 사실은 투자 금액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면 지속도 투자비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투자를 또 할 수 있다. 무조건 싸게 사는데, 경매는 1차적으로 싸게 사는데 목표를 두지만 그것을 가공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가치를 높이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가치를 높여서 성공하는 이런 것도 또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물건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NPL 투자 같은 것도 있는데, NPL 투자 얘기는 오늘은 돼 있지 않지만 이제 NPL을 또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례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 사례는 부동산은 서류상 상황도 중요하지만 현장이 더욱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제 해드리기 위한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가장 중요한 현장 확인을 잘해서 임대보증금만으로도 투자비 대비 2배를 번 성공 사례다. 그러니까 매각해서 2배를 번 게 아니라 임대만 놔서도 벌써 2배의 수익이 실현이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대로 읽어보면 백 씨가 여윳돈 7천만 원을 가지고 경매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여름 경매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 자문의 단독주택을 소개받았다.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대지 16평에 건물 32평,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대지 면적이 좁고 세입자가 4명이나 돼서 내키지는 않았으나 일단 현장 답사를 해보고 그래도 현장을 좀 보자. 그래서 갔더니 집은 1995년에 진 건데 아담하고 깨끗하고 방이 6개나 돼서 세를 놓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 그리고 7호선이 가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대학이 있어서 세입자도 잘 들어올 것 같더라. 그래서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매매가가 최저 1억 3천만 원 정도는 된다는 대답이었다. 근데 감정가가 이제 의외로 시세보다 낮게 감정이 돼서 9,04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가 자체에서 벌써 낮게 감정이 된 거죠. 그런 사례였는데, 그래서 이제 세입자에 대한 정보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세입자 4명 중 선순위 세입자 1명은 법원에 3천만 원 배당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전액 배당을 받아가겠죠. 그러니까 인수해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나머지 3사람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가든 배당을 받아가지 않든 이 매수 신청인은 인수하는 권리는 아니더라 이거죠. 그럼 뭐 위장 세입자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백 선생께서는 감정가의 절반이 4,600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이 물건을 내가 꼭 사야 되겠다 해서 1,100만 원을 더 써서 5,740만 원에 받았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입자 1명이 이의 신청이랬는데 요새 이의 신청이란 말이 항고죠, 항고. 이게 항고가 세입자기 때문에 뭐 했겠지만 이게 항고는 요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잔금을 내고 세를 놨는데 지하에 3천만 원 받고 1층과 2층 4천씩 받았죠. 즉 1억 1천을 받았죠. 그러니까 5,740을 투자해서 1억 1천.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수익을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비용은 물론 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해 놓듯이 5,740만 원의 경매로 매수해서 344만 원을 들여서 비용 뭐 매수 등기 비용이라든가 뭐 조금 도배 같은 거 리모델링 비용 들어갔죠. 그래서 세를 놔서 1억 1천을 회수해서 투자비 회수 후 추가 이익 발생. 투자비 다 정리하고서도 4,916만 원이 수익이 났다. 물론 임대해서만도 이렇게 난 경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이렇게 흔코 쉽지는 않겠죠. 이런 걸 잘 만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현장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운도 따르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운에 기대한다는 얘기는 학문적인 얘기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물건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에 흥미가 많이 가지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매에 많은 흥미를 가지시고 하여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실물을 쌓고 해서 하면은 누구나 경매 투자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매를 통한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